자, 다음 내용은요. 일단 전형별로 조금 이제 제가 분류를 했는데 여기 첫 번째 상위권 서류 전형인데, 자, 제가 먼저 따라서 요걸 먼저 서울대학교를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다 남아있어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거기다가 서울대학교는 올해 후기, 얘는 3월에 보면 시험 보는 후기부터 화상 면접까지 추가를 시켰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역행한다 할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까다로워지는 거죠. 어떻게 뽑을지 모르겠지만 까다로워졌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소개 추천서께 남겨놨는데, 아마 화상 면접 이 부분에 옛날에는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쓰면 서울대학교 연대도 그렇고, 예전에 상위권 대학들이 12년 특례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면접이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으냐면, 면접을 추가로 전형 방식의 필요에 따라 면접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그 12년 특례는 교수님들 선발할 때 교수님들 재량이 이제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연대 경영학과 교수님이 딱 보였을 때 올해 몇 명 지원했나요? 이만큼 했습니다. 면접 한번 볼까요? 하면 그냥 면접 보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후기 같은 경우에 올해는 갑자기 경영학과 교수님 오셔가지고 올해는 12년 특례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안 뽑아요. 한 명도. 그래서 학교 한 번씩 보다 보면 갑자기 후기 지났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저번 그러니까. 쟤는 무슨 뭐 경제학과 써가지고 경제학과 저 차이를 다 붙어가는데, 우리 애는 얘보다 성적이 더 좋은데 경영학과서는 떨어졌어. 그런 경우는 근데 대학에서 그 12년 특례, 3년 특례 마찬가지예요. 뽑았다 안 뽑았다 의무로 공지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안 뽑으면 그만이에요. 그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대학의 방침에 따라서 올해 안 뽑겠습니다. 안 뽑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그 이유를 아무도 공개 안 해줘요. 왜 떨어졌는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율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공개 안 해요. 전화해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얘가 성적이 안 돼서 떨어진 건지 자격이 안 돼서 떨어진 건지. 그럴 때는 아무튼 서울대학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보면 서울대학교는 성적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보면 이 아이들 합격시키는 기준이 어떨까가 이제 애매모호하죠. 굉장히 애매모호한 학교죠. 저도 10몇 년 동안 보면서 어떠한 규칙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냥 이게 정말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이 뽑는가를 전혀 몰라요. 패턴이 없어요. 정말 황당한 경우도 합격하는 경우를 5명이 넘어요. 제가 본 아이들만, 저희 학원에서만 지금까지. 성적이 중위권밖에 안 돼요. 내신 성적이 5등급도 안 돼요. 한국 학교 치면. 서울대 합격하는 케이스를 봤어요. 근데 이게는 뭐냐면 이 입학사정관제도의 독특한 점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은 아시다시피 요즘은 입학사정관이라는 건 옛날처럼 그냥 학교에 있는 쌤들이 아니라요. 정식으로 미국에서 관련 분야 학위를 받아와서 그 대학의 교수로 취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평생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첨언하면, 한 번씩 어머님들 중에 보면 대학 교수님이 IB, A 레벨 우리 학교는 특이한 거 하는데 이거 모르시지 않을까? 입학사정관 다 합니다. 그분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IB의 디테일한 내용까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여기 심지어 한국에 대치동에 있는 IB 학원 선생님들 원장님보다도 대학이 연고대급 되는 입학사정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그거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분들만의 보는 눈이 있겠죠. 아무튼 근데 대신 한 가지 그거 있어요. 영미권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가 좀 타이트하게 적용을 해요. 성적이 안 되면 안 뽑아줘요, 잘. 그러니까 IB 학교나 AP 학교 다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성적 순으로 좀 뽑는 것 같아요. 성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정말 뛰어나야 돼요. 거기서도 물론 정말 뛰어난데 거기서 왔다 갔다 차이는 있는데,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미권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봤을 때는 정말 성적이 다 좋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 학교라든지 아니면 로컬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회들이 나와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다시 여기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보면, 일단 서류 전형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중요한 평가 요소가 학교 내신 성적, 그 다음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이죠. 자,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한국 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한 요소가 돼요. 말 그대로 이게 표준학력 평가 시험인 거고, 반면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요 SAT, IB, A레벨 같은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이 중심이 돼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대학이 꼭대기가 아니라 밑에 학교 생각했을 때는 IB 학교여서 IB 점수 없다 해서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에요.
A레벨 학교인데 A레벨 안 땄다 해서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IB라는 것도 추가 과정이에요. A레벨도 추가 과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졸업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꼭대기 학교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만 드리니까 막 갑자기 나중에 혼란이 오셔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이비 안 하고 그냥 내신만 받을래요. 그 제가 그분한테 답을 이렇게 드렸어요. 뭐냐면 꼭대기 대학 생각 안 하신다. 사회권 아니다. 그냥 중간 정도 대학 생각하신다 그러면 괜찮 됩니다. 예. 아이비 같은 경우 아이비 DP 안 받아도 됩니다. 내신만 성적만 가지고도 GPA만 가지고 뽑습니다. 대학이. 그것도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고 어쨌거나 근데 이게 상위권 대학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운영된다 그러면 이 성적 잘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토플, 토익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언어 같은 기타 언어 같은 경우는 문과애들 같은 경우는 다른 기타 언어도 영향력을 좀 가지긴 해요. 얘 같으면 이제 베트남어겠죠. 중국에 있을 때 HSK이고 이제 이런 과목 성적이 분명 영향을 주긴 줘요. 전혀 쓸모없지 않고 분명 영향을 주고요. 상위권 대학을 주고 특히 심연특례 같은 경우 심연특례는 공통적으로 대학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성대를 많이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는 뽑는 숫자를 확 눈에 띄게 줄였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부터 보니까 제가 얘는 될 것 같은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연대 고대를.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면 연대 고대 그냥 됐을 텐데 떨어진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길래 만만치 않아진 것 같아요. 근데 성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대를 많이 뽑아요. 굉장히 많이 뽑아요. 평균 정도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심연특례에서 뽑아요. 그럴 때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언어 능력이 있으면 언어 능력이 좀 약간 플러스 요소가 돼요.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언어 점수가 많이 있으면 그게 좀 플러스가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이 이제 낮아진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사료 전형이니까 말씀드리면 이 제출하는 요 밑에 있는 요 항목도 있잖아요. 요 항목도 교내예요, 교내. 교외에서는 이제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입시호강에 명시돼서 교내에서 받은 입상실적 활동 내용만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교외에서는 아무리 엄청난 걸 받아도 제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교내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 이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학교에 재학 중에 취직한 점만 인정이 돼요. 귀국한 다음에 딴 건 또 못 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해외 학교 다니면서 취득한 점만 제출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심층 면접이 추가 실시된다 되어 있는데 심층 면접은 말 그대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아이가 갖고 있는 학과 지원하는 학과 관련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이 있죠.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정도 하고 특히 이런 데 보면 여기 뭐 의예과, 예체능이 있지만 특히 특수학과들 같은 경우 관련성이 높은 어쨌든 의예과, 뭐 간호학과, 약학과 여기 보면 이제 뭐 미대라든지 이런 경우들 이 경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심층 면접이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상위권 대학들 요 학교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일단 여기서도 좀 경계선은 있어요. 여기까지가 경계가 되지 하나가 여기가 정말 타이트한 거고요. 3년, 12년 모두 타이트합니다. 물론 12년이 상대적으로 쉽긴 하지만 그 어쨌거나 여기까지 이 기준이고요. 한양대학교는 모든 과가 타이트하진 않고요. 한양대학교는 공대. 한양대 공대는 여기 같은 여기 요구가 돼요. 이 정도에. 근데 일반 한양대 문과든지 여기는 또한 이 섹션은 여기만큼은 치열하진 않아요. 좀 성적이 조금 못 미쳐도 되긴 돼요.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답 전형분 학교들 현재 남아있는 3년특에서 필답 보는 학교들은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있는 건대, 동대, 홍대, 숙명, 세종, 항공, 인하, 아주, 단국 뭐 이렇게 이 학교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그 할 것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필답 시험 100% 합격 선발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요 성적 아예 안 봅니다. 이거는 근데 한 번씩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거든요. 가끔 보면 누구는 토플 성적 내니까 유리했다던데 원래는 대학에서 안 바쁘면 토플 성적 가져가면 필답 전형 문학교 같은 경우는 안 받아요. 이거 왜 가져오셨냐고. 근데 그냥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시험 결과 나와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아이 토플 냈는데 합격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잘못 와전이 돼요. 토플이니까 유리하다더라. 그냥 냈을 뿐이고 학교에서 그냥 바쁘니까 그냥 반려 안 했을 뿐이에요. 전혀 반영 안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오로지 시험 성적만 가지고 아이들 뽑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원래 순실대하고 숙명여대가 이과도 국어 영어 시험 봤어요. 근데 순실대 이제 서류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요 숙명여대하고 가톨릭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는 가톨릭대 간호학과는 상당히 높죠. 필답 시험 같은 경우에 보통
경희대학교하고 비슷한 성적대 아이들이 이제 가톨릭대 간호학과를 쓰는데 아무래도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간호학과는 완전 이과 특성이 아니라 섞여 있죠. 한 국립시에서도 간호학과는 문과이과 나눠서 뽑거든요. 그러니까 특례에서도 보통 보면 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문이과 공통인 경우가 좀 많고 아무 때나 국어 시험 보고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홍익대 세종대가 영어 시험을 갖고 학생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필답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간결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어제가 어제 여기까지 오고 1시간 반이 지나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하니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여담이고요. 자, 보면 서류 전형 중위권. 숭실대, 국민대 이제 이게 포함된 거고 최근에 가천대 요 학교도 있는데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내인 성적 중심 평가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류가 무조건 어렵다가 아니에요. 사실 어머님도 말씀드리지만 면접인 학교에 면접은요. 특례에서 면접은 들어가기 굉장히 쉬워요. 이제는 100% 합격이라고 저는 장담을 해요. 그래서 면접 준비한다는 아이들 보면 제가 뭐라 하냐면 뭘 준비하냐 그냥 면접 준비할 거면 그냥 다른 거 이미 빨리 적성 찾아가지고 하다 못해 요즘 아이들은 20, 30대 아이들 주식 코인 많이 하니까 그거라도 공부하라 그래요 지금.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라도 공부해라. 괜히 괜히 바보같이 그냥 남들 쓰여가지고 그때 뭐 내동배매 한다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미리 공부 확실히 해서 그 훈련이라도 해라. 무슨 면접을 준비하냐. 어차피 다 합격할 건데. 그냥 미달이 속출하니까. 여기 보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내인 성적 중심 평가가 되고요. 자기소개서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자기소개서 여지도 없어졌죠. 가천대학교 원래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여기 학교들 보면 특히 가천대라든지 연대원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연대원주는 보통 이제 물리치료가 이제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보건의료 가천대도 보건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 두 학교를 좀 많이 쓰고 그 다음 여기 쓰는데 어쨌거나 요 학교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인 성적 중심 평가인데 그렇다고 아주 높은 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좀 아까 봤을 때 인기학과들, 가천대학교에 있는 보건 관련된, 의료 관련된 과들, 연세대학교에 있는 물리치료 비롯한 그런 과들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그러면 뭐냐? 토익성 성적을 추가해서 거기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타이트한 과들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여기 있는 학교들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학교들마다 과들이 있죠. 핵심적인 과들이. 이제 여기만인 게 아니라 더 많긴 많지만 보통들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조금 특이하지만 한동대학교는 조금 타이트. 여기서 제일 세긴 제일 세요. 한동대학교가. 여기서는 제일 높은 성적을 요구하긴 하고요. 한동대학교는 1학년 때 과가 없이 전부 다 모두 그냥 통째로 본 다음에 학교에서 1학년 때 성적을 보고 2학년 때 과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 아이가 가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내용 가면 자 이제 그 다음 면접이에요. 면접. 성신여대가 원래는 성신여대도 원래 필답이었다가 영어 한 과목 시험 보다가 작년에 이제 여기는 서류도 안 가고 그냥 면접을 가버린 거죠. 뭐 서류도 귀찮은가 모르겠지만 면접을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 보면 여기서 보면 요 학교들 중에요. 흔히 그래도 경쟁이 나오는 학교가 성신여대와 광운대예요. 성신여대는 학교에 네임밸류가 있죠. 아무래도. 그다음 광운대학교는 공대 때문에. 공대가 좀 치열하기 때문에 공대가 아무래도 요즘 알다시피 이공계 쪽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광운대학교는 또 이공대가 발달한 학교니까 면접인데도 여기 성적이 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냐면 어쨌건 이 둘은 좀 치열한 편이고 나머지 여기 같은 경우 지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대 뺀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들어가요. 다 미달로 끝나요. 정원을 못 채우고 다 합격을 시켜요. 그래서 취업까지 가면 저는 그래서 한 번씩 아이들이 물어봐요. 어머님들 물어봐요. 우리 아이 대학 갈 수 있나요?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재수할 생각으로 이 학교만 쓰지 않는 이상 갑니다. 승리에서는. 근데 면접이런데 그러면 면접에서 면접을 그렇다고 제가 면접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좀 면접이 중요한 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심층 면접에 있을 경우에 심층 면접 뭐라 나오냐? 기본적으로 면접은 일단 기본적인 구성은 인성 면접이고 두 번째가 건데 사실 비인기 학과들, 낮은 과들은 인성 면접이 다예요. 그냥 면접이 뭐냐면요. 이 아이가 정말 바보 아닌가만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으로.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우리 아이 너무 말을 못해. 우리 아이는 말을 너무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고 걱정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원래 아이들 있죠. 어머님들 앞에서는 말 못해요. 안 하죠. 친구들끼리 엄청 수다 떨다가도 엄마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얼어붙어가지고 괜히 또 한 번씩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머니가 되게 기분 좋아. 아이가 좀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내신 잘 나왔어. 기분 좋아서 이제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조금 풀어줘요. 그럼 아이가 그때 방심하죠. 야,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눌려있던 이야기. 해서는 안 될 얘기를 입 밖에 해요. 해서 안 될 솔직한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날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X가 되죠. 심지어는 몇 달, 한 달 가져막게 되고 싸움 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축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아이들 얘기해보면요. 아이들 저하고 1대1로 얘기하거나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캐릭터가 되게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쉽게 해요. 그냥. 저한테 애를 되게 편하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말을 시켜보면 다 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제 면접 안 되겠는데 하는 아이들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사실상 없어요. 그냥. 다 기본적이에요. 그냥 걷다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아이들한테 높은 수준의 대화 수준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고등학생들이 고삐리한테 뭘 요구하겠어 기대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본 지식을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느냐? 수학, 과학 관련된 거 물어보는 데 있잖아요. 그거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는 그것도 너무 아이가 우리 아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나. 물론 저도 아이들이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상당히 옛날보다 무식해요. 생물 관련해서 낸데 이 점 없지? 그게 뭐예요? 절반 아이들이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엄청난 거냐? 그렇지 않고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운 다시 보면 문제들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들 요구하는 걸 물어봐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대답할 수 있고요. 어차피 대학에서 입학하정관이 그거 갖다가 너 잘못 얘기했어. 땡.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채점 안 해요. 그냥 아이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가 너도 이 분야에 내 전공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유전 법칙 정확히 설명 못해도 대충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분들은 계속 그것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 파악을 하죠. 그래서 그 정도만 되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돼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굳이 나중에 비용 들여가지고 면접 학원을 보낸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원래 드리려고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좀 길었어요. 그다음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돼 있고 나머지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다 미달이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특히 옛날엔 그래도 전국대, 전남대가 영어교육과 사범대를 뽑고 옛날 충남대, 충북대가 의예과, 한의과 이런 데를 뽑다 보니까 간호학과를 뽑다 보니까 조금 경쟁이 하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그 대학들이 전부 다 특례로 그 과들을 안 뽑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의 시그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국립대학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에 지원받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국립대학들이 먼저 축소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정확하게 저거 추측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거는 수능 전형 관련된 것도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 뭐냐면 수능 전형이 지원하는 이유는 목표대 합격 가수 높이기 위한 건데 당연히 이거는 2번, 3번 카드를 열량 쓸 수 있게 같은 대학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참고로 연대 같은 경우 연대는 3년 특례를 써도 2개를 쓸 수 있어요. 연대는 본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재대학이라는 게 있죠. 흔히 하스라고 하는 별개 전형이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고 만약에 수시까지 한다 그러면 또 하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3번까지 쓸 수 있어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 보면 특례학이 없으면 당연히 아무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사범대, 특례에서는 사범대는 거의 안 뽑아요. 사범대학교가 제일 높아봐야 홍대 정도예요 지금. 근데 수시에서는 다 모든 과가 전부 다 개방이 돼 있죠. 그래서 해외과 아이들이 전부 다 지원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모집 정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물론 모집 정원이 많지만 타이트하긴 하죠. 국내 아이들 경쟁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다 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도 학력 수준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꼭대학교를 봤을 때는 불가능하겠지만 밑에 눈높이 낮추는 학교를 생각할 때 했을 때는 이것도 한 선택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따 보면 그러면 수시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기본 교육과정에 포함된 요거만 인정한다 돼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파이널 항속도 안 돼요. 그건 외부기 때문에 외부 평가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이것들 아예 준비 안 하고 수시는 그거만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수시는 나중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내용들 다 포함해서 뽑는 전형도 있어요. 대학마다. 학과의 특성에 맞게. 보통 국제학부 관련된 것들. 아니 이공계 중에서도 보통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는 3년 특례처럼 모든 서류 그냥 제한 없이 받아요. 그래서 그게 꼭 쓸모없는 거 아니고 어쨌거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수시는 평가가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수시는 타이트하다 보니까 입학사정관 2명이 1명을 평가해요. 면접도 학생 1명에 사정관, 교수님 2명에서 1명씩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보통 대부분 다 10분 정도 분량으로 한다고 해요. 그 지문 내용도 좀 어렵고 복잡하긴 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게 수시 지원 전형이고요. 자, 그 다음 뭐 합쳐서 6개. 예, 우리 재국 및 특별 전형도 큰 폭에서는 수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시와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한다면 그 6개 넘지 못한다. 이 정도고요. 특히 수시는 근데 아시다시피 전형이 해마다 기념 자주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해마다 좀 약간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긴 해요. 하여튼 아무튼 요 내용은 제가 그냥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 부분 또 뭐냐면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부터는 케이스에서 몇 가지만 그냥 좀 보편적이니까 포괄적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경우만을 가지고 이제 여기 제기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해외학교에서 졸업 전에 중도 교육해서 국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대입시 준비해야 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중도 교육하는 경우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건 영어 실력이에요. 영어 실력이 안 돼 있으면요. 중도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체제에서는 필답 준비를 해야 돼요. 어차피 IB는 중도 교육할 수는 이제 성적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A레벨은 볼 수는 있지만 A레벨 아다시피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재수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SAT, AP를 봐야 되겠죠. 서류 전형 준비하려면. 왜냐면 IB 한국 가서 내신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처진다 봤을 때는 물론 내신을 대학에서 어느 정도 해외에 있던 아이들은 내신이 좀 처져도 감안을 한다고 해요. 어쨌건 하지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상위권 대학 쓰려고 그러면 영어 SAT, AP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근데 영어가 안 돼 있으면 한국 가면 특히 한국인 일반 국제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 가지 않는 일반 학교 가는 분위기라 그러면 언제 하겠어요? 학원 가서 하는 게 밖에 없는데 요즘 한국에 학원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한국의 수시에서 그냥 안 보니까 이제 학원도 갈 데가 별로 없어요. 토플 학원도 별로 없어요. 요즘 아시아 알겠지만 저 토플 강의 하지만 요즘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교재가 이제 안 나와요. 출판사 안 만들어요. 안 팔리니까. 다 옛날 책 따갖고 이제 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국내에서 일반 학교 다니면 아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SAT, AP를 준비를 하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있는데. 한국은 이미 내신을 많이 넘어가 있고. 그러면 수학도 약하다. 그러면 수학을 만회하려면 내신이 좋고 영어를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중도 교육한다 할 경우에는 냉정하게 필답으로 가야 돼요. 필답을 하면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 게 국어 수학이잖아요. 흔히 한국자 학교가 필답에 유리할 수밖에 없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이 그 범위를 바탕으로 필답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자 아이들이 영어가 좀 약해도 국어 수학에서 장점을 가지고 한국 대학 간 거예요. 예전에 한양대학교 수학밖에 안 본다. 고대 수학 시험 있을 때는 정말 한국자 학교 아이들이 혜택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렇게 영어 실력이 안 된다고 중도교육 했을 때는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중도교육해서 하면 그렇게 필답 전형을 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과로 진학하는 목표인데 수학 실력이 안 된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수학 실력이 안 된다.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수학을 못 하는데. 자, 이 케이스는 두 가지. 이 케이스는 한국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린 한국제 아이들은 수학을 못 한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리해져요. 첫 번째, 학교 내신 성적이 안 나옵니다. 한국제 학교는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모든 평가 요소의 대부분인데 수학을 못해. 그럼 성적이 안 나와. 이미 전체적인 평점이 낮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고 필답은 더 쥐약이죠. 물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숭실대 없으니까 이제는 숙명여대, 여대니까 거기는 그래도 여학생 같은 경우는 내 국어 영어 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주요 대학들 인기 있는 수학시험 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시험 난이도가 낮지가 않은데 잘하는 친구를 쓰기 때문에 그럼 거긴 다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제 같은 경우는 수학 실력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문과로 바꿔야죠. 전환하는 게 제일 좋죠. 반면에 영미권 국제학교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뭐냐면 왜 여유가 있냐면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이 조금 쉬워요. 물론 그것도 못하니까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겠죠. 한국에서 배우는 한국고등학교 수학보다 쉽지만 그래도 그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신에 영미권 국제학교는 과목 선택할 때 흔히 물리, 화학, 생물이 있죠.
그러니까 피직스하고 케미스트리하고 바이올로지는 이 세 과목 있잖아요. 이 세 과목을. 여기 성적을 잘 받으면 그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수학도 하긴 하겠죠. 좀 쉬운 걸로 하면 되죠. 뭐 걷다가 대학 평가관이 봤을 때 뭐 수학을 이과하니까 나는 수학 엄청 잘해야 돼. 수학과 학생 뽑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큼 어쨌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미국제학교에 같은 경우는 특히 IB라든지 AP라든지 과목들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에 내 아이가 이과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부터 요즘 선호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유전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거죠. 제약. 워낙 이제 특히 요즘은 이번엔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봐요. 사실 이과에서는 두 가지 분야 소프트웨어하고 바이오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그 두 개 중에 과목 중 선택할 때 뭐냐면 이과 과목에서는 바이올로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 잘 안 해요. 문과에서는 월드 스토리 잘 안 해요. 왜 안 해요?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과에서 월드 스토리는 분량이 너무 많고 문제도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근데 이게 변별력이 굉장히 커요. 대학에서는 성실하게 이렇게 공부했던 아이가 더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가능하다면 하라고 얘기는 해요. 그 다음 바이올로지, 이과에서는 바이올로지예요. 이과의 바이올로지는 케미스트리에 비해서는 쉬워요, 내용은. 케미스트리는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바이올로지는 내용은 쉬운 대신에 뭐냐면 분량이 워낙 방대해요.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해요. 근데 말 그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에 수학이 약한데 내가 이과 생각한다,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과목들, 이과 관련된 과목들을 성적으로 국제학교 아이들은 그걸로 어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건 모든 동작이 다 뛰어나다 그러면 수학 못해도 돼요. 수학 없이 딴 과목으로 만점 나오면 돼요. 근데 이게 한국자 아이들은 조금 불리하다는 거고 상위권 대학을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오신 분들보다 오늘 분위기가 좀 더 심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좀 편안하게 들으신 분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고. 예, 요 세 번째는 이제는 영어가 부족한 아이들 경우 영어가 실력이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요 이제 뭐냐면 요것도 말씀드리면 흔히 지금 봤을 때 한 기준으로 봤을 때 중학교 3학년 늦어도 고1 초반 그냥 중3이라고 볼게요 간단하게. 그 다음 뭐 12학년제 같으면 9학년 G9이고 11학년 13학년제 학교 같으면 2월 10이죠. 이게 중3 정도 나이잖아요. 이때 기준으로 토플 성적이 토플 시험을 봤을 때 90점대가 안착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90% 이상이 나중에 의미 있는 성적 IB, A랩에 안 나와요. SAT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토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기본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아주 깊이 있는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저학년 때나 아주 어릴 때는 아이들이 기본지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점수 안 나오지만 그래서 중3이 이제 고1쯤 되면 약간 아이들이 배경지식이 생겨요. 전체적인 흐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때 평가했을 때 90점대 안착이 안 돼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영어를 기본 사용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이 학교에서 점수 잘 나오던데요. 원어민 선생님들 점수 잘 줘요. 그렇잖아요. 잘 줘요. 왜냐면 원어민은 우리하고 교육 가치관이 틀려요. 일반 한국 학원들이 원어민 쌤이 안 쓰는 거 뭐냐면 원어민 쌤들 듣고 있으나 놀아요 수업 시간에. 설득도 안 돼요. 놀면 안 된다 그러면 왜 놀면 안 되냐. 얘가 영어가 안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영어에 친숙해져야 되는데. 친숙해질 것 같으면 그냥 베트남, 필리핀 쌤이 쓰고 집에서 하면 되지 학원에 안 보낸다. 여기 와서 네 하고 친숙하려고 이게 학원 보는 게 아니다. 근데 뭐냐면 그게 학교 가서 그분들이 학교 가면 학교니까 이게 안 그래요. 학교는 더 널널해요. 그래서 어머님들 걱정하시고 영미권 국제학교에 아이 다녀보시면 보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너무 공부한다 생각 대부분 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원어민 쌤들 그분들은 그렇게 중학교 학년을 타이트하게 안 시켜요. 나중에 이제 IB 과정도 AB를 본격 과정되면 그때 가면 타이트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뭐냐면 영어의 기본 사능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영어의 기본 토플이 90점 이상 안 돼 있다 그러면 영어의 기본 사용 능력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IB, A레벨, 본과정, SAT 과정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준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성적이 안 돼 있으면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이제는 의미 있는 SAT 또는 토플 성적 취득할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보시면 첫 번째 SA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IB 학교를 다니거나 A레벨, 특히 A레벨 같은 경우는 계신지 모르겠지만 A레벨은 파이널 성적이 안 나오죠. 입시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AS 아니면 프레이 점수 갖고 대학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대학에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A레벨 시험이 어떤 특성인 대학도 알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A레벨 운영하는 학교들은 좀 타이트하게 운영이 돼요. 일반 다른 국제학교들에 비해서.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대학도 알긴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는 프레이 점수 갖고 있는 변별력이 좀 크긴 커요. 근데 어쨌건 상위권이라고 표현한다 했을 경우에는 근데 거기로 부족하니까 SAT 성적을 받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보면 의미 있는 SAT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 이게 무조건 의무는 아니지만 이럴 경우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과를 지원할 때 있어가지고 조금 하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IB 하면서 솔직히 근데 사실 근데 보면 대부분 제가 보면 의미 있는 SAT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또 IB도 의미 있게 안 나오긴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IB도 할 걸 많은데 SAT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항상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SAT 점수가 나오는 아이들은 IB 성수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 영어 실력이 돼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질문도 하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뭘 신경 써야 되냐 할 때 제일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영어하고 책 읽는 거하고. 저학년 때는 그 두 가지만 딴 거 없어요. 영어하고 책 읽는 거. 이 두 가지 잘 돼 있으면 나중엔 어느 과목 하든지 금방 다 올라가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 책을 많이 읽고 기본 학습 능력이 돼 있다는 그 해주면 우리는 특례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한국에 있으면 책이 많이 읽고 국어 잘하면 되겠죠. 기본적인 사고 능력이 형성이 되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그 성적 다른 어느 거라도 금방금방 올라와요. 근데 하여튼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SAT가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이게 두서없을 수도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그러면 SAT 성적이 없으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항상 뭐든지 모든 과목이 IB든 A레벨일 때 뭐든 간에 그게 대학한테 필수는 아니고 실제로 10명 중에 합격생이 상위권의 합격생이 10명 중에 보통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학생의 숫자는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 절반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학교 특성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일단은 상위권 생각한다 할 때는 IB에다가 이것도 붙일 수 있으면 좋아요. 한국제인데 이게 나온다 굉장히 큰 플러스가 돼요. 기준이 틀리죠. 얘가 한국 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가 나왔다 그러면 이 친구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다른 거 대학에서 보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천재를 뽑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성실했구나요. 이 친구가 저학년 때부터 정말 성실하게 공부해왔구나. 그래서 한국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토플 성적이 있구나. 토플 성적은 SAT 성적을 받는다거나 영미권 국제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성적을 나온 아이들은 토플?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게 없어요. 토플은 변별력이 없어요. 내도 되는데 굳이 해요. 그만큼 변별력이 축소돼요. 왜냐면 이미 SAT나 IB에서 잉글리쉬 A가 이미 토플 성적이 있는 거. 아까 토플은 말씀드렸던 건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에요, 그냥. 정말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토플 성적이 너무 낮았다, 너무 낮다. 그러면 영미권 국제학교 다니는데 토플 성적이 정말 엉망이야. 70점, 80점 내면 그 순간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는 이 70점, 80점이 어떻게 수업을 들었을까, 학교를. 그럼 그 순간 얘가 낸 GPA, 학교에서 낸 GPA는 다 이제 물음표가 돼버려요. 그냥 여기는 그냥 학점 주나 보네. 왜냐면 토플 성적이 70점대, 60점대라니 만약에 고등학생이 12학년 됐는데 토플 성적이 아직도 60점, 70점이라고 영미권 국제학교 다녔다고 있다는 얘기는 그 친구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 있잖아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죠. 매턴을 읽지 못하는데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가 안 나요. 왜냐면 GPA 나와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영미권 국제학교 쓰는 한국하고 틀려요. 그냥 관계없어요. 애가 알아듣고 있든 뭐 하든 우리 같으면 불러가지고 우리 한번 상담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냥 넘어가요. 이게 다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도 넓이 봤을 때는 저도 그게 뭐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다는 아니니까. 뭐 학교에서 하는 그 성적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분은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반면에 한국제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한국제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토플 성적이 똑같이 100점이더라도 90점이 나와도 한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190점 나와도 잘한 점수예요. 아주 뭐 플러스가 되진 않지만. 이거는 아이들한테 왜냐면 한국 학교에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이만큼 나오는구나. 기본 사용 능력 갖췄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부분 중에 토플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냐? 저는 그래도 안 나와도
10학년 때까지 입시 한 1년, 1년 반 전까지 가능한 이왕 공부를 시작한 학생은 계속 공부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제일 포괄적이고 가장 깊이 있게 공부를 시켜요. 다른 시험들, 밑에 있는 토익 시험도 있는데 토익 같은 경우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긴장감이 좀 약해요. 처음부터 토익을 시작한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토플을 만약에 8학년 때, 9학년 때부터 시작했다.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언제까지 끌고 가지? 토플 하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왕 시작시킨 분들은 저는 1년 전까지 계속 하라 그래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 4가지 영역을 좀 깊이 있게 하는 거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은 보통 토익 시험 보면 금방 점수 나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토플 성적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토익 성적이 있으면 내인 성적이 우수하고 거기다 토익 성적을 붙이면 한국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도 중앙대라든지 외대, 이대 같은 경우 외대에 대한 기회가 안 나왔으니까 장담 못 하겠지만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그 점수가 어느 정도냐면 원래 좋은 점수는 보통 대학마다 이렇게 보면 기준이 있어요. 보통 토익 점수가 930이면 토플 점수 봤을 때 105에서 110 사이로 보통 산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 토익 성적이 920점, 30점이 나오면 이거는 높은 성적의 토플 성적을 내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일단 그것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이 4가지만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어머님들 이제 질문 주시면 몇 가지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